안녕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날이네요. 비가 내리니 마음도 시원한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읽고 개동이 불편해진 시어머니를 뒤에서 구박하던 머리가 질 혼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혼족이 난 사연입니다. 벌써 사이다 사용 느낌이 나시겠죠?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저는 톡톡 사연 박쥐아닙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연을 공유하게 되니 기쁩니다. 저는 올해 이룬이 된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내신 사연을 재미있게 받겠습니다. 듣기에는 요즘 많이 길어진데 어느 날 문득 내 이야기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지금은 남이 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참 첫인상이 무섭다고 저는 그 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그냥 기분이 새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끝에 꼬리를 달고 있는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불효시를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떼어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경주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도 중매로 같은 동네 총각과 했죠. 양가 모두 농사로 뼈가 굵은 집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삶은 노동량이 많았지만요. 소박하고 하루하루 보내왔어요. 남편도 저도 날린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차례 유산을 겪으면서 변했다. 평생을 믿고 함께하며 살아왔다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아들을 한 명 낳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불행히도 두 번째 아이를 잃게 되었고 둘째 아이를 유산한 후에는 다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자녀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만 잘 키우라는 하늘의 뜻을 인식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들판을 뛰어놀며 말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개구쟁이였어요. 아들의 얼굴만 봐도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랐죠. 활용해야 할 상황인데도 웃음이 나는 정도로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 생겼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것이죠. 보통은 전조 증상이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 전에 등이 쑤시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어나신 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차객찬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병원에서 있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 기분이 울적하고 슬픈 날에는 여전히 그날 병원에서 아직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늙어가면서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는 기억력이 더 나사진다는 거죠. 깊고 깊은 슬픔의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계속 마음이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제가 한동안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아들은 저에게 보약도 지어주고 엄마, 힘내라고 안부도 못 가 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대학 다니고 있고 취직해서 엄마는데 꼭 효도할 거라는 둥 그런 소리 하더니 어느 날 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아가씨는 키가 제법 컸고 상당히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빨가웠어요. 한마디로 남자들을 보면 칼만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몸매도 좋은 편이었죠. 소주 한 잔을 따고 인사를 하는 그 모습에 만나지 않은 남자가 없겠다 싶었어요. 이 둘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만나게 됐었죠. 아가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 모습과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아들이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아가씨 역시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라며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정말 좋다고 웃음을 지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반찬을 집어서 제 아들 입에 넣어주려는 모습은 좀 이상했어요. 어른인 저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당황해서 내가 직접 먹을게 라고 했지만 아가씨는 계속 반찬을 집어서 아들의 밥에 올리고 주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예절에 대해 엄격하게 교육받은 집안 자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예의범죄를 중요시하는 분이시네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그것을 크게 의식하고 강조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그런 점이 조금 걸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사실은 집안 사정이 좀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어떤 사정이냐며요. 아들이 말하길 그 친구는 참으로 착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의 희망대로 아무도 따라가지 않기를 선호해서 고아원에 잠깐 있었다가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죠. 부모가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누구도 아이를 데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라니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지내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검정고시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20살이 넘었고 사회나 연락이 와서 잘 지내고 있고 가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달라는 식으로 그 자의 명의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연애할 때의 예쁘고 착한 것만으로는 결혼은 아닌 것 같으니 신중히 생각해라. 엄마는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여자친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잘못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강하고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들은 내가 어떻게 말해도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들에게 그 친구를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아들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쏟아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지지 못했어요. 결국 나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그냥 아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드라마처럼 돈을 뿌려주거나 둘이 따로 만나서 그만두라고 말하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랩이 어느 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그래서 교육 등을 처음부터 다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아들이 30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저는 조금 찜찜한 느낌이 들지만 이해했다고 했죠. 아들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겪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수밖에 없다 싶었어요. 또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고 신부는 많이 준비했답니다. 춤공연도 준비하고 제 아들에게 노래도 불러주며 그들은 참 근사한 인부와 모녀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생각을 과감히 걷어내고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 여기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께 빌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참, 남편도 여기 앉아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순간에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아델레는 제와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신장이 거의 없어서 며느리는 제와 잘 지내고 싶으면 살갑게 대해주던데 아들이 어떻게 청포도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했는지 항상 청포도를 사와서 선물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것, 먹을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되도록 살갑게 말 자체를 하려 한다던데 생각보다 너무 살갑게 연락이 오고 기쁘게 느껴져서 저도 본심은요. 착한 애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변해갔어요. 마음에 조금 걸렸던 것은 마치 서비스업에서의 고객 대우처럼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억지스러웠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5년이 지난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귀여운 아기 1명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에게 맞게 키우는 동안에 정신없이 지내야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쉬운 것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도 많이 놓쳤어요.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면서 내가 하는 일이든 뭐든 열심히 해왔어요.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보였어요. 나중에는 저도 청성이 착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붙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착하게 보여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델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며느리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게가 든든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꺼내는 코케를 보니 마트에서 파는 값싼 냉동 꽃게를 감탄하며 냉동 꽃게를 삶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예약 꽃게 된장찌개의 맛이란 건 살아있는 생명에 달려있는데 냉동 꽃게를 2개나 통째로 삶아 먹는 것이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사야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얼음 혹은 생물이 든 차이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너는 방금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니? 아니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넘어갔는데 잠시 후에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손주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쁜 예감이 들더니 내복을 고르자 며느리는 마음이 안 좋은 듯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매출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어릴 적에는 외출복을 입는 건 어떨까? 라고 하더군요. 가치 있는 것들을 톤만큼 쓰는 건 아니죠. 그 정도 돈이 마음대로 나가는 걸까요?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순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차라리 어른용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게 낫겠죠. 손짓으로 챙겨주는 선물로 며느리를 까닭없이 부르며 상태만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바빠서 빨리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다음 주에는 야유타임 때 입을 잠바를 골라야 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싫다고 해도 강제로 나와서 너무 저렴하다며 1급으로 바꾸려는 표정을 지었는데 어머님 쇼핑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따라왔어요. 그때마다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성복 매장을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매장에서 발생했어요. 저는 연한 하늘색의 바람막이와 같은 재질의 점퍼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계속해서 마른 체형을 유지하다가 나이가 50을 넘어가니 살이 붓기 시작했어요. 이게 순식간에 77kg가 되었다니까요. 저도 여성이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이 붙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성복 매장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연한 하늘색 점퍼를 찾아냈지만 실제로 입어보니 디자인이 어깨가 벙벙해서 이미 살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비슷한 색상으로 더 날씬해 보이는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디자인이 없나요? 이 디자인은 너무 풍성한 것 같은데, 어머, 어쩌죠? 밝은색 점퍼는 그 디자인 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연한 카키색 점퍼가 있는데 그걸 가져볼까요? 그쪽으로 해주세요. 어깨 부분이 조금 이것보다 덜 번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직원이 참고해서 다른 디자인의 옷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다시 갖다 놓았을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방금 입었던 회색 점퍼 6 사이즈를 다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점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되었는데 안 좋은 향기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고갱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디자인이 원래 그것이라는 거죠. 6 사이즈는 어차피 가슴품 같은 것이 맞지 않을 것이에요. 참고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봐주실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차피 살도 주제모를 입어도 똑같을 것이에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설처 주제, 제게 틀린 그 말이 정말 나에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며느리에게 즉각 물었습니다. 예, 너,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요. 조그맣게 내게 말했어 어차피 살찐 주제 뭐 어쩌고 앙흐단 그러니 며느리는 뜻밖에도 당황하지 않고 웃음 지어 내게 말했어. 아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기 가는 첫 젊은 여자가 점원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웃음을 끊지 않으셨어? 나는 잠깐 밖을 봤어. 너무 천연덕스럽게 웃는 것은 그 순간 나를 혼란스럽게 했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신차로 지나가는 다른 젊은 사람이 있었을까 알다가도 모를 사건이었지. 그날은 결국 잠바를 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는 차로 바래다 주면서 다음에 또 쇼핑을 가자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말이 어디에 꼬리가 어깨에 달린 영웅인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오해했는지, 아니면 혼란스러워서 그러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집하고 며느리가 꺼림칙한 느낌이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아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어요. 하얀 피부에 날씬한 와이프도 따지고 애를 낳고 살찌고 망가진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한다며 우리 가족처럼 집안이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가 없다며 항상 아내를 칭찬하고 다녔죠. 남자들은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결국 예쁜 외모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제 아들이지만 좀 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저는 며느리랑 단단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자식이 없고 멀리 떨어져 혼자 있는 것 같았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제가 거의 며느리와 교류 없이 어버이날이나 생일, 명절에 먹는 정도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손주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은 이번 생에서는 무리한 것 같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달라는 욕망 자체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한 형이 운영하는 카페가 성공했다 하더니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투자를 제안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지만 젊어서 거절했어요. 사업이란 게 확실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 둬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투자를 거절했을 때 한동안 섭섭한 기분을 갖게 되었지만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투자가 어린이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 친구는 부동산에 대한 후회와 월세 문제를 겪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60평 아파트를 소유하며 부족함 없이 지내던 노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의 월세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어요.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고 내 삶에도 남겨둬야 한다며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남편이나 아내를 뒤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 외에도 나는 돈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아들은 착한 편이지만 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대학생 신분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등 무모한 소비로 인해 제가 카드의 값에 대해 일부를 대신 결제한 적도 있고 형편에 맞지 않는 외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서 제가 반대하며 논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막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 싫었어요.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옛말도 있잖아요. 결국 아들은 자기 혼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지 6달 후 개업 소식을 듣고 각화를 보라고 해서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이름의 갖가지 메뉴들과 외국 음식 같은 것들이 팔렸고 젊은 여자들이 이용자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새 것으로 번쩍번쩍하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르는 아들은 요리사처럼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아이가 어린 시간을 보내면서 도와주러 오고 길들여 주려고 했어요. 벌써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개업한 후에 흥분한 채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70만 원 이상 나온다 해도 넉넉한 돈을 가질 수 있는데 문의 연지 1년째이고 50이나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은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자기가 혹시 시켜주겠다면 자랑스럽다고 해요. 제가 적절한 시기를 꾀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적절한 소비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바라며 아들의 회사 생활이 잘 흘러가길 기대했었죠. 한 해가량 그럭저럭 장세가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문의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가 많아 손님들의 평도 좋고 브런치 맛집으로 소개되어 인터넷 후기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 훈남 사장으로 칭찬하는 글도 도움이 된 듯 하고요. 이렇게 1년 동안 동네에서 자리를 굳히며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참에 불행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시작됐을 때
아들은 매장 손님을 중심으로 하고 애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브런치라는 빵과 커피를 즐기러 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줄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가장 먼저 제한을 걸러야 할 대상이 엄마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돈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곧 끝날 것으로 예측되어서 제가나 제 아이나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모든 음식 산업이 배달 서비스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엄마들끼리 만나서 먹는 브런치 가게들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일스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며 매출이 하락하는 소식들이 가득했다. 당연히 아들의 가게도 코로나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어쩔 수 없이 배달 메뉴를 개발하고 커피 값도 내리는 등 노력을 했지만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 시대에는 자영업자들의 고난이 더해져 자살 사례도 늘어났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 일이 아니었어요. 오픈한 지 1년 정도 돼가던 가게는 급격히 부진해졌고 며느리는 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초조한 며느리로서 생각했지만 그때 많은 아이들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혼자해서 돈 벌어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발벗고 나온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 6개월이 흘렀죠. 아들이 전화해서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어쩐지 심각한 목소리인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좋아하고 이거 같이 먹을래요? 아들은 어디서 왔는지 족발을 사와서 주섬주섬 식탁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은 소주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가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들은 말없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소주를 한 잔 빈속에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속 타버린다. 조금 먹어서 일단 배 좀 채우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아고라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어려운 말을 하다가 족발을 몇 점 주셨을 때 소주를 마신 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답답했지만 아마도 가게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이를 연희하며 아들이 입을 뗄 때를 기다렸어요. 엄마, 제가 개업할 때 엄마가 도와주셨는데 조금 섭섭했다. 지금은 제가 있는 게 매우 어려워요. 초기 투자금을 2배 이상으로 잃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빚만 더 늘고 있어요. 달마다 110만 원씩 빚이 쌓여서 어디선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 이 집이 있잖아요. 물론 엄마, 제게 이 치밀뻥을 건 알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좀 살려주지 않을 수 없겠어요. 엄마가 이 집을 팔아서 제게 택을 만들어 주신다면 코넷 오시기도 하고 끝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주 재롱 보시면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아들은 이번에 대놓고 말해요. 제게 애 거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이미 낼 수 있는 대출은 단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구나. 척 아는 사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인과 장모는 한 번씩 아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아내가 마트에서 벌어온 것으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가게 매출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썼는데 돈이 계속 부족해서 빚만 불어나 결국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눈물로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충격적인 일로 아들의 어깨가 너무 아팠죠. 남편도 살아있을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까요? 그 앞으로 저는 길고 긴 고민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게는 다른 재산들이 있었어요. 농사지어라고 친척들에게 맡겨주고 있는 땅이 있었고 남편이 죽기 전에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그냥 내버려 두다가 지금은 상당히 큰 돈이 되어서요.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해주려 했지만 카드값으로 사고치는 바람에 내가 숨기고 있던 닉이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제 전 재산이 2채의 집 하나만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주실 손주 앞으로 내가 죽은 뒤에 올려줄까 생각도 했죠. 오래되면 결국 돈이 더 커질 텐데 당장 큰 돈이 필요 없고 집도 있는데 손주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냥 이 집 한 채는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전달은 돈을 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행동들이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집을 다 넘기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될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재산을 밝히지 않고 이만큼 전 재산이던 영며칠 뒤에 아들에게 제 결단을 말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서 팔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도록 하고 나는 집이 팔리면 너희들이 사는 32평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뜬 듯이 기뻤어요. 이제 학교 숨통이 트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앞으로 모시면서 사면서 효도하게 따라다고 하고 이번 고비를 넘기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여러 번 내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자 저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 앞구쓴 살아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듯함을 느끼며 늦게 글을 씁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거의 7년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요. 우리의 결심을 듣고 며느리는 와서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했고 우리 손을 잡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얼굴을 보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 그렇지만 더 나빠 보이진 않으면서요. 빚을 해결해주고 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절을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삼시세끼를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주면서 마트에서의 일을 그만두게 해줘서 고마워하며 계속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무를 인사했더니 무안해서 그만 인사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굽신거려요. 우리 집에서는 제일 큰 방인 안방을 내주게 되고 손주들에게 가장 큰 어른으로 대우받아 교육을 시켜줘요. 아들의 가게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에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아들네와 함께 사는 삶에 적응하게 되었죠.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릎 뒤쪽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전문 외과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말했더니 뜨끔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니 의사는 아마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심했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긍했어요. 촬영을 하였다가 촬영을 마치고 생각했던 대로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그 부분이 무릎뼈와 뼈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몇 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최대한 주의하며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계단을 내려가지 말라거나 양발 다리를 쓰지 말고 쪼그려 앉거나 꼿권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좌식 생활 대신 입식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어요. 화장이나 청소할 때도 관절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계단을 가능한 피하는 등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정말 걱정하면서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아들 가게는 점점 더 바빠져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빠르게 걷는 것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밥상 차리기를 손주들에게 버려야 할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바쁘다 해서 전 어쩐지 눈치를 살폈어요. 언젠가부터는 간단한 부엌일은 제가 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다면 혼자 만들어 먹게 됐어요. 하루는 잔잔한 멸치를 올리고 설탕과 간장을 넣어 볶은 것이 먹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마늘이 주르르 동안 혼자 만들어 먹었어요. 쌀을 불려 갖춘 밥에 멸치볶음을 추가했습니다. 올라 먹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었고 어렸을 적 친정 엄마가 주시던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참을 타운 가던 중에 며느리가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주방을 보고 표정이 구겨지는 걸 보았어요. 홍 어머니, 주방을 쓰실 거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 제가 밥 한 차로 끓이는 것도 아니니까 혼자 이 뜬금없는 일을 비켜주세요. 이해해야.
말이 좀 심하군. 아, 나도 가끔 내가 뭔가 만들어 먹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일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어머니, 주방은 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반찬을 잘 챙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귀여운 나무 심연에 나가기 싫더라도 하던가요? 뭐라고? 서울거리라도 부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어머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어머님 항상 집에 계시는 거 좀 힘들어요. 계속 식사 회답을 안 하는 것도 지칩니다. 말하는 며느리에게 노는 짜증이 가득 났어요. 저는 갑자기 그동안 잘 지내다가 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며느리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 엄마를 생각하며 맛있게 밥을 먹은 그날의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며 며느리를 피하는 것으로 일단락했습니다. 그러나 일 돌아서지나 오르고서 이 발달하게 되면서 마음이 뭔가 파악된 것처럼 시도도 없이 조용하게 점점 시작되었죠. 반찬투를 가지고 시달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변의 노인들은 돈이 없으면 나가서 회제못이라도 먹더라고 했지만 해드리는 일은 한없이 풍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웃으며 물어보거나 그러한 일에 불평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여 전자기기를 파는 가게에 가서 매우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식탁 주변에 모아서 설치했더니 그냥 붙이고 스위치만 켜면 된다고 해서 사장 양반의 지시대로 했죠.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몰라서 아들에게만 절구박하게 했습니다. 나도 아들에게 그때그때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아들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갈피 못 잡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한 번에 며느리의 실체를 밝힐 작정으로 계속 녹음 파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진행했어요. 저를 구박하는 며느리의 실체를 알리고 싶고 이윤을 시키고 싶다 하자 병사 양반은 결국 본인들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며느리는 책살과 분명해 보인다고 저에게 계속 녹음 파일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참고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간 열심히 증거를 모은 후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따라 저는 며느리가 해준 밥이 너무 입에 맞지 않았죠. 며느리는 아들을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전복죽을 했다거나 또 제게 위하는 척 위선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토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일단 아직은 발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참았습니다. 때로는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전복을 손질한 방법이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한 숟가락 정도 먹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전복 손질이 매우 거북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순간 며느리가 눈물을 찔끔이는 걸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유감입니다. 올 이렇게 속상하고요. 어머니도 생각하셔서 음식 하시는데 그렇게 구박하시면 어떻게 숨주는 난제 아들은 또 척 블러셔 같은 며느리 역성을 들고 나서더구나. 난 그냥 더디씨로 대꾸하는 방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내버려 뒀어요. 그날 점심때 언제 나올 것 같아 싱글싱글 웃으며 저에게 남긴 정복죽 그릇을 탁하고 내려놓았어요. 자, 아침에 남긴 거 다시 드셔야 돼. 어머니는 별로 비리지 않으실 텐데 밥만 축내는 늙은이 주제 그냥 먹어요. 제가 기가 차서며 허리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왜요? 밥만 축내는 늙은이 맞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돈도 없고 평생 우리한테 기생을 해주자는 소리를 듣기 싫다. 전 앞으로 계속 어머니랑 살 생각하니까 또 분도 무슨 막히고 힘들어요. 진짜로 머리가 아파서 어떡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다가서 알바라도 해서 기운을 내고 싶은데 결국 남아돌지 않아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어서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근처 은행에 들렀다가 아들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머리를 좀 불러다 달라고 시켰거든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다는 표정을 짓고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어요. 곧 있을 저희 폭탄 선언에 대비해 뭐라도 할까 궁금해서요. 가방에서 정리를 해온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음악, 아들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괜찮다면서. 분할로 내고 싶다고 하자나니 분할로 내면서 돕고 싶다는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의 동공이 당황해서 더 커졌어요. 아들은 통장에 있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직도 몇 억이나 되는 돈이 있던 거야? 오조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산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때? 이도 님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분할 감축이 가능합니다. 있겠지. 아, 그럼요. 오호호.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건이 있어요. 또 무슨 조건이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정확히 그 불효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이 늘 조건이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당연히 우리 손주는 놔두고 빈털터리로. 뭐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 가증스럽게도. 무슨 배우 연습이라도 한 건지 그분은 금세 눈물을 먹어봤어요. 전 정말 기가 막혔죠. 저런 위험한. 인간들이 여기 있어선 안 됐어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미리 전자기기 가게 사장에게 부탁해서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전송해 주었어요. 그 녹음 파일은 반만 축내는 아기가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관찰 투정을 어디서 배웠는지요. 다가서 폐제라도 죽든지 하라는 말 중에 극히 소수분만을 아들 앞에서 들려줬어요. 우리나 아들이 얼굴만 쳐다보다가 급하게 아들이 얼굴에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며느리가 뺨을 때렸어요. 철썩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음악아 당신이 정치에 끼일 생각이 없잖아요. 현충일에랑 내 앞에서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요. 크게 어머님, 모이셔야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래, 가끔 너무 이쁘셨어요. 허머님, 내려 켜 다시 피는 거의 발버둥 쳤습니다. 아들의 끌림에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며느리와 조정을 통해 이리 내려 켜 계셨어요. 며느리는 본인의 길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 못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찝찝하고 있어서 안 차더라도 며느리를 드디어 안 보고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엄마가 없어진 것은 힘들어서 손주는 엄마를 그리며 이지만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보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제가 정말로 아들네 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병이 근데 다 재산까지 없었다면 얼마나 괄시를 받았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이번 사태로 제가 얻은 교훈은 자식도 중요하고 손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어느 정도의 재산과 능력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은 가진 자에게 숙이고 못 갇힌 자에게 각해지마린이죠.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